근데 특별히 여성층이한테서 홍 후보가 인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당연하지. 나는 사상 최초로 다른 사람 지지자 아닌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후보는 나 처음 봤어. 세계적으로 이런 대선 후보가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죠. 뭔 이런 전략이 다 있어. 저기 굉장한 사람이죠. 홍준표 후보 옆으로 가도 돼요? 네.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 송진아 작가한테 모래시계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송진아 작가가 저기 후보님은 그 모래시계 모델이 아니세요. 그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도. 아 그렇습니까? 극적극적하고 말았대요. 근데 제가 저기 조폭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주변 사람들을 다 만났어.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0년대 초반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옵니다. 거기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프장에서 누구랑 지나가는데 사업가랑 지나가는데 저 앞에 여운안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조폭 보스 나쁜 보스로 이렇게 모델로 돼 있던 사람. 대한민국 판결 사상 처음으로 조폭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 양반. 그렇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그 국제 PJ파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지나가면서 신경전을 벌였어. 근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간 사람이 김태촌 범서방파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국제 PJ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한번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운한 씨라는 사람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명절 선물로 독일 henkel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조폭이 저기 검사한테 칼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큰 위협한 사건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그 사건에 잘못 배달된 거였죠. 네, 전모가 뭐였냐면은 그 여운한 씨라는 사람은 그때 henkel 가이가 굉장히 수입도 안 되고 비싼 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잣집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각광을 받을 때였는데 이 여운한 씨가 쭉 이렇게 돌렸는데 자기 같은 아파트에 홍순표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주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줬는데 홍준표 검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홍준표 검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보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럼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칼을 줬다 뺐으니까 열 받아서 자기를 잡았다.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운한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운한 씨 줬다 뺐었다고? 네. 근데 여운한 씨는 어렸을 때는 저기 어두운 조폭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칼부림을 하였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는 아니고 조폭의 보스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준표 검사가 엮었죠. 조직 범단의 보스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판결해놨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광주 PJ파 고문이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폭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다가 음료수 보냈다고. 네. 그게 범죄 사실이야. 그러니까 홍준표 검사는 이 사람이 조폭 보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자기 칼 줬다 뺐었다고. 여운한 씨가 홍준표가 도지사 출마하고 이럴 때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 그 여운한 씨는 책도 썼어요. 모래시계 갇힌 시간. 그래도 갇힌 시간. 잘하시네요. 내가 왜 잘하는지 알려줄게. 포털.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주 그렇게 잘하세요? 김광진 의원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알아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흥미로웠지. 당신 박시영 씨 왜 오셨어 오늘?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그때 골프장에서 같이 갔던 그 조폭도 제가 다 만나서 다 취재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분이 안 그래도 전화가 왔길래 당신 베프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도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여운환. 네, 여운한 씨는 그 홍준표 검사한테 당해서 조폭 보스로
엮여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요. 그럼 징역을 범도 아니면 세게 살았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뻑하면은 조폭 뭐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검사들이 그 리스트 있는데 뻑하면 그 조폭들 끌고 갖고 글쎄. 징역 살리고 후리가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생색내기에 좋은 저거잖아요. 아이템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데 다 이용호 게이트 때도 가서 그렇죠. 괜히 어물게 고생하고. 네. 이용호는 정말 시대의 사기꾼이거든. 이용호 때 그랬지. 그다음에 저 최규선 선생 또 뭔 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또 꼭 여운하고 붙여가지고 연결하려 그러지. 하여튼 호남에서 뭔 일 있으면 꽉 다 붙여서 엮으려 그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네. 네, 아무튼 홍준표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그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다. 지금 뭐 사업가로 망가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아니 봉도사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걸 보면은 비슷해요. 이 양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체력장 시간에 가가지고 막 선생을 때렸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누가 그랬대?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정치인 중에. 이거는 그런 영감탱이 어디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의 반열까지 올랐던 적이 있고 한 사람은 난데없는 조폭 고문이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냐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문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국민의당의 기반은 호남이었고 전남북인데 지난 가장 중요한 시기 주말을 온전히 광주에서 보내는 안철수 후보를 보고 이쪽이 무너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유세장에 가서 박지원 대표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동원된 사람 말고 사람들이 안 모여요. 광주에서도 안 모여요. 그래서 바닥 민심이 국민의당. 그래서 좀 어렵구나 이 생각이 합니다. 저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내고 안철수 후보 색깔대로 갔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호남과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그 호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올드 패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는 사람이 박지원, 김종인이랑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 TV에 나온 것만 봐도 나는 그 양반이 헷갈리는 게 이랬잖아요. 새정치 한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새정치의 내용이 뭔지 결국 얘기 안 했잖아. 끝까지. 근데 이번에도 유세하는 거 TV에 나온 거 보면 아주 엑기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과거를 선택할 것입니까?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게 구호거든요. 그리고 1, 2번은 과거 세력이고 저 3번 안철수는 미래 세력입니다. 여기서 한 발도 더 못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뭐라 그러냐면 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또 미래 세력이라 그래. 요 두 가지 워딩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데 도대체 노인들이 왜 그 양반을 지지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20대 30대들이 저걸 보고 어디서 감동을 얻을까? 안철수 후보는 전략을 아예 잘못 짠 것 같은데 제가 안 원장님 무슨 내가 오래 한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네, 오랫동안 좀 뵀는데 주변 박동철하고도 친하잖아요. 네, 친하죠. 안 친한 사람은 누구요, 도대체? 저기 유승민하고는 안 친해요. 손학규. 유승민처럼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최순실을 잘 알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나 박정희가 없이는 정치를 못할 사람인데 와가지고 지금 새 보수, 새 정치를 한다고 해서 좀 놀라웠고요. 그런데 다 친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론을 많이 하고 안철수 의원의 색깔, 안철수 의원의 장점대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으면 조금 달라졌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Q&A를 써줬어요. 누군가를 써주고 달달 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고 그걸 벗어나면 토론은 사실 그때 임기응변이 그렇죠. 임기응변과 근데 뭘 믿고 1대1 맞짱 토론하자고 계속 앵긴 거야? 근데 구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1대1이면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국민의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지 몰랐지. 이 정도인지 몰랐지. 자기도 몰랐다. 아니, 제가 볼 때는 1차 토론에서 극명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1차 SBS 토론이었나요? SBS 1차 토론에서
아니, 스탠딩으로 했던 데가 어디죠? SBS인가요? 아니, KBS인가? KBS. 두 번째인가? 삼창가. 두 번째.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에서 그게 SBS에 처음 줬대. SBS에서 딱 그 뭐죠? 이게 안 돼요. 홍준표 10초 만에 뭐 KO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는 게 금방 박살났고, 박살났고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맞짱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상당히 밀렸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1대1 토론하면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나겠다. 깊이가 없고 중심이 없어서요. 철학도 안 보이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는 원래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그냥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 토론은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너진 거 있지. 예? 완전 토론 때문에 실점을 너무 많이 했어요. Q&A를 외워서 이번에 토론을 보고 바꿨다는 사람은 3분의 1인 거예요. 아니 그렇죠. 못하니까요. Q&A를 보고 그대로 외워서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나오거나 약간 변형된 질문에 거의 적응하지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종목이 유도 선수인데 자꾸 권투를 하려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남방 색깔은 제일 이쁘고 입었더라고. 제가 지지 구조 얘기 간단히 한번 들어보면 그 계속 지지 의향이라고 충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홍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거의 지금 지지층의 충성도가 9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도. 충성도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대략 한 75%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대략 60%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 중에 일부는 이탈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문 후보나 홍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강도보다 낮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50대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네, 공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50대가 실질적으로 승부처이기 때문에 50대에 줄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월 2일 날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에서 문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리고 앞서고,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비슷합니다. 50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50대는 성공작이었어요. 사실 386 세대를 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을 보이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문 후보 전략적으로 보면 50대를 겨냥해. 그리고 자영업자. 아니, 처음 조사할 때는 50대 초반에서는 문이 이기고 후반에 졌죠. 후반에서 안철수가 졌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5월 2일 그러니까 발표 플래그아웃 이전에 것까지 보면은 50대에서 문이 이겼다. 네, 문이 앞섭니다. 문이 앞서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50대에서 문이 10포인트 안짝으로만 쳐도 승산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조건 이기죠. 선거상. 근데 이제 50대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문 후보가 공을 기울인 만큼 성과를 보였는데 반면 20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20대에서 거예요. 오히려 떠났네. 네, 20대는 30대하고 지금 20대 비교해보면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문 후보 지지가 가장 높은 계층이거든요. 탄탄하거든요. 30대, 40대. 예, 30대, 40대는. 근데 20대는 최근에 많이 이탈했어요. 왜냐하면 20대가 왜 그렇지? 이제 유승민 후보, 특히 심상정 후보가 20대에서는 거의 2등에 가깝습니다. 1등은 누구예요? 1등 문재인 후보죠.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거죠.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골고루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2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20대에서 상당히 반란이 일어난 거죠. 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20대가 공고하게 30대의 흐름을 같이 했다면 이번에 과반 달성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0대에서 이탈이 좀 꽤 심하기 때문에 과반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 거고, 아까 이제 호남에서 그 결집이 얼마나 더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약간 그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반은 20대 때문에 과반은 좀 힘들 것 같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마지막 변수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그것만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역별 투표율 차이가 있느냐라는 문제겠죠. 그 예를 들면 호남이 투표율이 높았는데 대구 경북이 투표가 낮을 거냐 이런 변수가 하나 있죠. 거기에 또 연령별 투표율 변수도 분명히 있죠.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에 전혀 잡히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군 부재자. 이게 되게 50만 명 경찰하고 합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 부재자가 있고 재외국민 투표가 있어요. 한 20만 명 했던. 요거는 22만 명 했죠, 이번에. 29만 명 중에 75%인가 22만 했죠. 명 했죠. 이제 그 분들은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런 군 부재자나 경찰 또한 그다음에
재국민 투표로 본다면 거기에서는 문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표 방지 심리가 어느 정도 작동할 거냐. 아까 이제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계속 지지 의향이 상대적으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막판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에서 막판 결집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한 2, 3%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3% 정도는. 이제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홍 후보 입장에서도 홍 후보가 막판에 스포츠를 좀 올립니다. 지금 대형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문재인 후보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려요. 그러면 빤스 목사님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뚜벅이 유세 이런 부분들이 동정표를 약간 자극을 해서 네네. 지지율을 하락세를 멈춘 건 분명하거든요.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호남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 실질적으로 뭐 15%, 18% 뭐 이 정도로 보통 예상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 투표율은 80% 넘겠죠, 이번에? 8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지난 대선보다 너무나 차분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열기 없지 않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대 이상은, 아니, 우리 탄핵 때 이미 너무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죠. 탄핵 찬반으로. 너무 많이 싸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높지만 이 얘기는 안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다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0대 이상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20대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그 선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해 막. 그래서 자기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50대들이 20대 자녀들을 보면서 TV 토론을 같이 보면서 4명의 형제가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같이 보면 생각이 다 달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TV 토론 보고. 이게 다 최순실 열사의 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대들에 대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50대들도 얘기하고 20대들도 인터뷰하면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운안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조폭 보스 나쁜 보스로 이렇게 모델로 돼 있던 대한민국 판결 사상 처음으로 조폭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 양반. 그렇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그 국제 PJ파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지나가면서 신경전을 벌였어. 근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간 사람이 김태촌 범서방파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국제 PJ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한번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운안 씨라는 사람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명절 선물로 독일 henkel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조폭이 저기 검사한테 칼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큰 위협한 사건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그 사건에 잘못 배달된 거였죠. 네, 전무가 뭐였냐면은 그 여운안 씨라는 사람이 그때 henkel 가이가 굉장히 수입도 안 되고 비싼 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잣집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각광을 받을 때였는데 이 여운안 씨가 쭉 이렇게 징역 살리고 후리가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생색내기에 좋은 저거잖아요. 아이템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데 다 이용호 게이트 때도 가서 그렇죠. 괜히 어물게 고생하고 이용호는 정말 시대의 사기꾼이거든. 이용호 때 그랬지. 그다음에 저 최규선 선생 또 뭔 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또 꼭 여운안하고 붙여가지고 연결하려 그러지. 하여튼 호남에서 뭔 일 있으면 꽉 다 붙여서 엮으려 그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네. 네, 아무튼 홍준표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그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다. 지금 뭐 사업가로 망가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아니 봉도사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걸 보면은 비슷해요. 이 양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체력장 시간에 가가지고 막 선생을 때렸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누가 그랬대?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정치인 중에. 이거는 그런 영감탱이가 어디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의 반열까지 올랐던 적이 있고 한 사람은 난데없는 조폭 고문이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냐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문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국민의당의 기반은 호남이었고 전남북인데 근데 특별히 여성층한테서 홍 후보가 인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당연하지. 나는 사상 최초로
다른 사람, 지 지지자 아닌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지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후보는 나 처음 봤어. 세계적으로 이런 대선 후보가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죠. 뭔 이런 전략이 다 있어. 저기 굉장한 사람이죠. 홍준표 후보, 옆으로 가도 돼요? 네.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 송진아 작가한테, 모래시계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송진아 작가가 저기 후보님은 그 모래시계 모델이 아니세요. 그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도. 아, 그렇습니까? 극적극적하고 말았대요. 근데 제가 저기 조폭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그 주변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0년대 초반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옵니다. 거기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프장에서 누구랑 지나가는데 사업가랑 지나가는데 저 앞에 홍준표 검사는 이 사람이 조폭 보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자기 칼 줬다 뺐었다고. 여운한 씨가 홍준표가 도지사 출마하고 이럴 때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 그 연우한 씨는 책도 썼어요. 모래시계 갇힌 시간. 갇힌 시간. 잘하시네요. 내가 왜 잘하는지 알려줄게. 포털.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주 그렇게 잘하세요? 김광진 의원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알아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흥미로웠지. 너 왜? 당신 박시영 씨 왜 오셨어 오늘?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그때 골프장에서 같이 갔던 그 조폭도 제가 다 만나서 다 취재해보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그분이 안 그래도 전화가 왔길래 당신 베프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도 마음을 뭐 다르게 먹었어요. 여운환. 네, 여운환 씨는 그 홍준표 검사한테 당해서 조폭 보스로 엮여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요. 그럼 징역을 범도 아니면 세게 살았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뻑하면은 조폭 뭐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검사들이 그 리스트 있는데 뻑하면 그 조폭들 끌고 갖고 그렇게 돌렸는데 자기 같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홍순표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주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줬는데 홍준표 검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홍준표 검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보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러면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칼을 줬다 뺐으니까 열 받아서 자기를 잡았다.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운한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운한 씨 칼을 줬다 뺐었다고? 네. 근데 여운한 씨는 어렸을 때는 저기 그 어두운 조폭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칼부림을 하였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 그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는 아니고 조폭의 보스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준표 검사가 엮었죠. 조직 범단의 보스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판결해놨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광주 PJ파 고문이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폭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다가 음료수 보냈다고. 네. 그게 범죄 사실이야. 그러니까